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60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참 예쁘고 착한 마누라에 똑똑한 아들 놈을 두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던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나 넉넉지 못하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산 덕분에 아들 장가 보낼 때 부모로서 떳떳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하는 걸 좋아했어요. 다만 재능을 타고나지 못해서 체육관 운영하는 걸로 만족해야 했죠. 그래서 그 체육관 덕분에 먹고 사는 게 나쁘지 않았어요. 큰 상가의 체육관을 열어 한 자리에서 20년을 넘게 운영했으니 단골 손님도 적지 않았죠. 우리 체육관을 거쳐간 체육 입시생들을 보면 뿌듯하기도 했고요. 이 체육관 덕분에 아들 공부 뒷바라지도 수월하게 해줄 수 있었어요. 아들은 제 엄마를 닮아서인지 똑똑했습니다. 몸 밖에 쓸 줄 모르는 저와는 달랐어요. 아내의 집안엔 가방 끈 긴 친척들이 많았습니다. 아내도 대학을 다녔어야 했는데 저와 눈이 맞는 바람에 중간에 공부를 그만뒀어야 했어요. 아내가 대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을 때 저와 만났고 저는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내도 제게 반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만난 지 반년 만에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 생긴 거였죠. 임신으로 인해 아내는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고 전 그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더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될 때마다 이 모든 게 아내 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집안 살림이며 아들 교육이며 뭐 하나 빠짐없이 참 잘했거든요. 아내가 집안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니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였죠. 아내가 정성으로 키워낸 아들이 명문대에 가고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우리 부부는 서로를 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가 당신한테 고맙지. 그동안 지훈이 이렇게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아내와 저는 사이도 좋았습니다. 가끔 아내가 반찬을 들고 체육관에 찾아오곤 했어요. 밖에 음식 몸에 나쁘다며 저를 챙겨준 것이었죠. 그럴 때면 체육관에서 함께 일하는 코치들이 저를 한없이 부러워했습니다. 개중엔 결혼 안 하고 인생 즐기며 살겠다던 총각도 있었는데 저와 아내를 보며 인생관을 바꾸고 결혼을 하기도 했죠.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 제 스스로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제 아들도 저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아내와 저는 설레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아내와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기도 전에 이미 그 아이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며느리도 사랑스러울 거라고 생각했고요. 아내는 며느리를 대접한다고 온갖 사내 진미를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힘이 붙였는지 얼굴에 10가지 올라서든 열심히 음식을 해대더군요. 그렇게 정성껏 차려낸 음식들이 다 놓여지고 아내는 뿌듯한 모습으로 잠시 소파에 앉아서 쉬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며느리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약속한 시간이 오후 1시인데 오후 2시가 다 되어가도록 나타나질 않는 거였죠. 아들이 며느리를 마중 간다고 나간 지 이미 2시간도 넘은 시간이었고요. 처음 30분이 넘었을 때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해보자고 했었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다 큰 애들이 어련히 잘 오지 않겠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1시간이 넘었을 때쯤엔 제가 기다리는 게 지쳐 아들에게 전화를 해본다며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저도 좀 걱정이 되었거든요. 얘들이 왜 이렇게 늦지? 지훈이가 이렇게 연락도 없이 늦는 애가 아닌데. 혹시 중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모르겠네. 여보, 안 되겠어요. 당신이 한번 전화해봐요. 그래, 알았어. 아니, 내가 한번 전화해볼게. 아들에게 전화를 하려던 바로 그 순간에 집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불이 나게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죠.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아이, 좀 늦었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괜찮아. 어서 들어와요.
오느라 많이 힘들었죠? 얼른 들어와요. 며느리 될 애가 양손에 바리바리 뭘 잔뜩 들고 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참 살갑고 부침성도 좋았어요. 딱 아내와 제가 그리던 며느리상이었습니다. 아내는 일단 앉아서 식사부터 하자며 며느리를 데려와 식탁에 앉혔습니다. 차린다고 차려봤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들어봐요. 네, 감사해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님, 이렇게 차리시느라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 하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신 것 아니세요? 그리고 말씀 편하게 놓으세요. 며느리는 온종일 생글생글 웃는 모습으로 우리 부부를 대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처음 본 사람 같지 않게 너무나 살가운 모습에 이미 아들과 결혼한 지 10년은 더 지난 것 같은 친밀감을 주더군요. 선물도 얼마나 거하게 준비해왔는지 과일에 고기를 보는데 돈 좀 꽤나 썼겠더라고요. 오늘 며느리가 늦은 이유도 선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준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저 모두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고 아들도 우리 눈치를 보고는 흐뭇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집이 정말 크네요. 저 살면서 이렇게 큰 집은 처음 봤어요.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 아이고, 1층만 치워놓고 2층은 좀 지저분해서 다음에 오면 그때 구경시켜줄게. 에이, 어머님, 이제 저도 곧 가족 될 사람인데 그렇게 격식 안 차리셔도 돼요. 정말 집이 너무 예뻐서 그래요. 제가 디자인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예쁜 걸 보면 못 지나치거든요. 집안 곳곳에 어머님 센스가 돋보이는데 다른 곳도 너무 보고 싶네요. 그래 엄마, 내가 본 중에 오늘이 제일 깨끗해 보이는데요. 아내는 아들 얼굴을 한번 흘겨보고는 며느리를 데리고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얼마나 말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지 결국 아내는 며느리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초면에 결혼 전 인사하는 자리에서 집 구경이라는 게 실례인 행동이겠지만 그 당시 분위기는 집 구경 시켜주는 게 이상할 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며느리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여기저기 둘러보며 눈이 희둥그레져서는 연신 감탄을 하더군요. 아내와 저는 젊은 시절 단칸방에서 신혼을 시작해서인지 늘 큰 집에서 사는 걸 꿈꿨었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 계속 평수를 넓혀가다 보니 어느새 복층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부럽다며 내게 대단하다며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이 모든 것 아버님이 이룬 업적 아니냐면서요. 며느리는 의상 디자인 학과를 졸업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아서 아직 수입은 많이 안 난다고 하더군요. 시작부터 운영 자금이 적어서 옷 사입을 접게 하다 보니 생각보다 쇼핑몰 운영이 잘 안 된다며 안타까워했어요. 제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인데 며느리와는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들 회사에 다니는 동기가 며느리를 소개해줬다더군요. 그것도 며느리가 제 아들을 소개해달라고 해서요. 며느리가 애교가 많다 보니 아들이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했고 둘이 1년간 교제하고 결혼하기로 한 거였어요. 둘은 서둘러 결혼식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예물도 다이아 세트는 물론이고 명품 커플링까지 맞춰서 호텔 예식을 치러주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한다는 샤넬 가방까지 싸서 보내주니 며느리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너무 감사해요. 라며 저와 아내를 꼭 안아주는데 살가운 딸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좋더군요. 집도 저희 집 옆 동네로 구해서 한 채 마련해 주었죠. 반면 며느리 친정집이 여유로운 편이 아니라 저희는 받은 게 이불, 반상기가 다였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우리에게 잘하니 서운한 점 하나 없었어요. 그저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만큼 해줄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 후에는 며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잘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일하는 체육관에 찾아와 운동 좀 가르쳐 달라며 애교를 부리기도 했어요.
그럼 저는 며느리를 데리고 나가 맛있는 걸 사주곤 했죠.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날들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뉴스에서 어느 날 중국에서 감염병이 펴졌네 어쩌네 떠들기 시작하더니 금세 그 뉴스가 우리나라에도 확진자가 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렇게 사람들의 공포가 확산될 무렵 제가 운영하던 체육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체육관을 다니던 회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한 거죠. 정말 2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며 운영해 오면서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전 IMF 때도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매달 나가는 월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인건비가 수천만 원씩이었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없고 나가는 지출만 있으니 엄청나게 적자를 보더라고요. 다음 달에 나아지겠지 하며 버티다 보니 2년이 훌쩍 지나가더군요. 그 사이 건물 보증금 3억을 날리고 살던 집까지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게 되었어요. 돈 잘 벌 때야 70평 복층 아파트 관리비 정도야 걱정 없이 냈었죠. 하지만 수입이 끊기고 나니 1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관리비가 무섭더라고요. 회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홍보 등등 별짓을 다 해봐도 사정은 나아지질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2년을 버티다가 권리금도 못 챙기고 체육관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했고요. 오늘이 자네들 마지막 근무 날이야. 내가 능력이 좋아서 자네들이랑 오래 함께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질 못해서 미안해. 퇴직금은 당장 주긴 어렵고 지금 집 내놨으니까 팔리는 대로 입금해 줄 테니까 걱정들 하지 말고. 다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직원들 몇몇은 눈물바람을 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을 내보내고 다음 날 짐을 빼려고 정리하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짐 빼는 거 도와준다고요. 아빠, 힘내세요. 다른 일 찾다 보면 더 좋은 일도 많을 거예요. 맞아요, 아버님. 다른 체육관에 일자리 구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 누구의 말도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아빠로서 면이 안 서고 제 자신이 자꾸 초라하게 느껴졌죠. 아이들을 일찍 집에 보내고 아내와 남은 짐을 정리했어요. 아내가 제게 괜찮다고 말해주는데 그때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집에서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복층 아파트는 원래 잘 안 팔리는데 때마침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시세보다 싸게 팔았습니다. 복층 아파트가 팔리자마자 직원들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어요. 그리고 작은 집을 구해 이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던 날 아내는 이상 할인만치 조용했어요. 제게 위로도 질타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나 하나 믿고 시집 온 아내에게 호강시켜 주겠다고 떵떵거렸던 과거의 내가 부끄러웠어요. 아내에게 많이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날 저는 속으로 정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를 모두 마치고 나자 퇴근한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그날 우리 부부의 집을 처음 본 아들은 무척 놀라더군요. 집에 비해서 짐이 너무 많아 보여요. 필요 없는 짐은 저희 집에 당분간 갖다 놓으셔도 돼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 뭐 얼마나 넓다고. 곧 애도 태어날 텐데.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이참에 미니멀 라이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요즘 간소하게 사는 삶이 대세더라고요. 45평이면 넓은 거지. 방도 4개라 하나는 남잖아. 며느리가 아들 허리 뒤춤을 꼬집자 아들이 오만상을 찌푸렸습니다. 니들 집에 짐 놔둘 일 없어. 나 다시 재기하면 그 집 다시 사서 이사 갈 거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우, 냄새. 이게 무슨 냄새지? 며느리가 코를 쥐며 여기저기 킁킁대더니 베란다 문과 주방 하부장을 열어보더라고요. 어머, 웬 지하실 냄새 같은 게 난다 했더니 곰팡이가 있었네. 자기야, 미안한데 우리 애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난 여기서 저녁 못 먹을 것 같아. 자기는 먹고 와. 난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뭐? 아니 무슨 곰팡이 좀 핀 거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문 닫아 놓으면 별로 나지도 않는구만.
내가 홀몸이면 나도 그냥 참고 여기서 밥 먹었지. 근데 뱃속에 애기 때문에 그래. 며느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자 아들도 우리 부부에게 대충 인사를 하고는 멋쩍은 듯 자리를 뜨더라고요. 지은이가 좀 냄새에 예민해서. 죄송해요, 엄마, 아빠. 오늘 이사 도와드리지도 못해서 저녁이라도 한 끼 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다음에 주말에 시간 내서 올게요. 아내는 아들 며느리의 행동에 어이없어하며 대꾸도 안 하고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지켜보기만 하더군요. 아들 며느리가 가고 나니 집안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 정막을 깨고 아내가 말했어요. 힘든데 잠깐 침대에 허리 펴고 누웁시다. 아내는 침대에 대자로 뻗어 누웠어요. 저도 그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곳에 누워있으니 옛 생각이 나더군요. 처음 아내를 만나 단칸방에서 살던 신혼집이 떠올랐어요. 아늑한 느낌이 딱 그 집 같았죠. 여기 이러고 누워있으니까 옛날 생각나네. 그때 오류동에 그 단칸방 생각나요? 이 집은 그 집에 비하면 대골이네. 방도 3개나 있잖아요. 당신 그 단칸방에서 방 5개짜리 대골 같은 집 사느라고 고생 무진장 했잖아. 아파도 링겔 맞아가며 체육관 나가고. 그동안 일하느라 당신 고생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쉬세요. 당신은 쉴 자격 있어.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는데 눈가가 왜 이렇게 뜨거워지던지 등을 돌리고 누워 아내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아내 말대로 당분간은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계획을 좀 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며칠 생각에 잠겨 있던 사이 아내는 저 대신 일을 하겠다며 나가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허리를 다쳐서 돌아와야 했죠. 화장실 청소 중에 미끄러져 넘어졌거든요. 여보, 미안해요. 안 그래도 당신 힘든데 내 몸까지 이렇게 돼서.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내가 정신 차리고 다른 일 빨리 구했으면 당신이 이렇게 다칠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미안해, 여보. 저는 아픈 아내를 뒤로하고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미래 계획은 잠시 접어두고요. 정처 없이 집을 나와 상가 주변을 돌아다녔어요. 아르바이트 전단지 붙은 게 있으면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들도 다들 장사가 안 되는지 파리만 날리더군요. 다시 한번 체육관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니 꽤 멀리까지 걸어왔더군요. 집에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옆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희한하게 장사가 잘 되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야, 사람들 감염병이다 뭐다 해도 먹고 싶은 거 못 참고 먹으러 오나 보네. 그 식당은 정말 맛집이었는지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게다가 유리문 앞에는 구인 공고까지 붙어 있었어요. 저는 사막에서 바늘이라도 찾은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얼른 그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나이는 좀 있어도 운동하던 사람이라 체격이 좋다 보니 그 식당 사장님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오늘부터 당장 일해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갈비집에 숯불 넣는 일이었는데 시급이 꽤 좋았습니다. 식당 뒤편에서 숯불을 피우는 게 편한 일은 아니었어요. 연기에 먼지를 뒤집어 써가며 숯불을 피워서 나르는 일이라 화상 위험도 있고 숨쉬기도 불편했죠. 하지만 이 시국에 이런 일이라도 하게 된 것에 감사했어요. 게다가 오랜만에 몸 써가며 일하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아내가 놀라더라고요. 당신, 이게 무슨 냄새예요? 당신 머리에서 숯불 냄새가 나요. 나 오늘부터 갈비집 숯불 알바 시작했어. 힘든 일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안 힘든 일도 있나? 그래도 이 시국에 장사 잘 되는 고깃집이 있어서 나 같은 사람도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 그래도 숯불 다루는 거 위험하니까 조심해요. 알겠어. 그나저나 오늘 애들은? 다녀갔어요. 며느리도? 지훈이만요. 아내의 대답에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싹 트더군요. 며느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임신해서 예민해져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해보려 노력했지만 솔직히 아내도 저도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를 뻔히 느끼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 사업이 어려워진 후부터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을요. 살가운 말투, 존경하는 말투는 오간되었고 우리를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쳤다는 소식에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는 게 그 증거였죠. 고작 한다는 건 전화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해대는 거였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제가 가서 어머님 챙겨드려야 하는데 저도 홀몸이 아니라서요. 정말 죄송해요. 대신 제가 어머님 빨리 나으시라고 기도 많이 드릴게요. 항상 똑같은 립 서비스가 다였어요. 그나마 아들이 시간 내서 찾아와 제 어미를 챙기는 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인성 바르게 키웠구나 싶었죠. 하루는 아내가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일을 하고 있으니 데려다 줄 수가 없어서 며느리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는 며느리가 괘씸해서 일부러 더 부르려던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시아버지인 제가 직접 며느리에게 부탁하면 한 번 정도는 들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너희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내가 오늘 일을 나가야 해서 말이다. 혹시 네가 시간 괜찮으면 대신 가줄 수 있냐? 어머, 아버님 일 시작하셨어요? 무슨 일이요? 그냥 뭐 소일거리지. 아무튼 오늘 시간 괜찮니? 어쩌죠? 제가 요새 좀 바빠서요. 며느라, 너 임신 전에 퇴사하지 않았냐? 요새 다시 일하는 거야? 아니요. 제가 임신 중인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긴 이것도 일이라면 일인가? 저 오늘 태교 요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 병원 시간을 바꾸던지 아니면 아버님이 아르바이트를 빼고 가시던지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홀몸도 아닌데 이런 부탁하시는 거 좀 불편하네요. 너무나 단칼에 거절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뭐라고 대꾸할 새도 없이 며느리는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큰 집에서 살고 체육관 일도 잘 될 때는 며느리가 간이고 쓸개고 내줄 것처럼 잘했었어요. 그런데 체육관이 망하고 사는 게 변변치 않아지니 우리를 은근 무시하는 것 같았죠. 이게 다 체육관 건사를 제대로 못한 내 탓인 것만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예전 아파트 이웃 주민이었던 아내의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행동하는 데는 제 아들 탓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내 앞에서 아들놈 탓을 해댔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우릴 무시하는 게 우리 아들 탓도 있어. 며느리가 저렇게 행동하는데도 지훈이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니까 며느리가 우릴 우습게 보는 거잖아. 여보, 무슨 말을 또 그렇게까지 해요. 애들이 뭐 일부러 그랬겠어요? 애들도 바쁘고 일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지훈이야 회사 가서 안 되고 며느리도 홀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무라지도 말고 못마땅해 하는 티도 내지 말아요. 이게 다 내가 다친 탓이잖아요. 그래도 지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며느리는 당신 다치고 나서 몇 번이나 와봤어. 단 한 번을 와보지도 않잖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요. 한번 밉게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아내의 만류에 지훈이를 불러 한바탕 혼을 내줄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렇게 3,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아내의 허리가 다 나아갈 쯤이었어요. 며느리가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 중에 태교다 뭐다 해서 별별 운동을 다 하더니 결국 제왕절개를 해서 아이를 낳더군요. 저는 고지식한 사람은 아니라서 필요하다면 제왕절개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왕절개를 한 이유가 너무나 황당했어요. 아들이 며느리가 제왕절개를 할 것이라고 하기에 혹시 사돈댁에서 좋은 날을 정해주신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출산할 때 아기가 나오면서 여자로서의 성기능이 떨어질까봐 그렇다고 하더군요. 뭐 아무튼 그런 건 며느리의 선택이니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왜 그래야 했는지 나중에 진짜 이유를 알고 나서 경악하게 되었어요. 우리 집안에 손주가 생기고서 저와 아내는 좀 밝아졌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다더니 손주가 바로 그 좋은 일이었죠. 산후조리원에서 유리 너머로 아기를 보는데 얼마나 예쁘던지 아기가 집에 오면 자주 보러 와야겠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저와 아내만의 생각이었나 봅니다. 며느리가 조리원에서 태어난 후에 저희 집에 한 번을 오질 않더라고요. 아들 말로는 아기가 아직 너무 어려서 감염을 조심해야 돼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쁜 아기를 사진으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우리 부부를 초대해 주더군요. 아기가 어찌나 예쁘던지 그렇게 한 번 보고 오면 눈앞에 아른거리곤 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우리 연배 손님들이 손주 사진을 서로 보여주며 자랑할 때 우리 손주가 생각나서 절로 미소가 지어지곤 했죠. 나 이번 주에도 손주 보러 아들네 가야 돼. 저번 주에도 다녀왔다며 뭘 그렇게 자주 가? 우리 며느리가 아기 어릴 때 잠깐이라고 자주 와서 보라고 그러네. 사실 뭐 그 말은 핑계고 지들 쉬게 애 좀 봐달라는 거지 뭐. 그래도 자기네는 며느리가 시부모한테 잘하잖아. 아무튼 며느리 참 잘 뒀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씁쓸했습니다. 우리 며느리와는 너무 상반되다 보니 더 그랬어요. 지난주에 아내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서 아기 보러 가도 되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안 된다던 며느리가 갑자기 된다고 태도를 바꿔서 아기를 보러 오긴 했어요. 이번 주 주말에 오신다고요? 아, 제가 요새 몸이 좀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 그러니? 애 보느라 많이 힘든가 보구나. 그럼 안 되겠네. 아기 옷이랑 이것저것 샀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럼 남편 통해서 받아오라고 할게요. 아니다, 됐어. 그냥 반품했다가 다음에 네가 오라고 할 때 그때 다시 사서 가던지 하마.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어머님. 뭘 그렇게 귀찮게 반품했다가 다시 사고 그러세요. 이번 주에 그냥 저희 집에 오세요. 그때쯤 되면 제 몸도 좀 나아질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이 우리 아기 위해서 사오신 성의가 있는데 제가 힘들어도 어머님, 아버님 초대하는 게 맞죠.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아들네 집에 가게 되었어요. 선물을 받은 며느리는 잠시 입이 귀에 걸렸지만 우리 부부를 대접하는 건 싫었는지 저녁 먹을 시간이 되자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식사는 다음에 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며느리 속이 훤히 보였지만 아들 부부싸움에 실마리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나왔어요.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아기도 못 보는 처지가 처량하게 느껴져서 손님들 대화에 속이 쓰린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하나뿐인 형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형의 시신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형은 형수님과 미국으로 건너가 살다가 그곳에서 이혼을 하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가끔 형과 안부 전화를 주고받곤 했는데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묻어나곤 했죠. 형님, 이제 그만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는 게 어때요? 이제 와서 무슨 한국에 가봐야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뭘. 일도 여기서 하는 게 보수도 더 좋고 살던 대로 난 여기서 사는 게 편하다. 거참 고집 그만 부리고 내 옆에 와서 살라니까 그러네. 거기 낯선 외국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형님은 그냥 이방인 아니오. 말년에 몸 아프고 그러면 병원비도 많이 들 텐데 이제 그만 은퇴하고 넘어와요. 내가 이래봐도 약 먹는 것도 하나 없고 은근 건강 체질이야. 너나 몸 건강 잘 챙겨. 그나저나 네 형수는 연락 온 적 없지? 형수님이 나한테 연락 올 일이 뭐가 있어요. 노란 머리 남자 좋다고 간 사람을. 형님, 여직 형수한테 미련 있수? 미련은 무슨? 야, 이놈아 헤어진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요. 헤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형수 안부를 묻고 그래. 설마 그래서 아직 그 외국 땅에 살고 있는 거요?
형수가 돌아오기라도 할까봐. 형수님은 바람이 나서 형님을 떠나셨어요. 결혼 10년 만에 형수님이 임신을 하고 형님은 날아갈 듯 기뻐했어요. 하지만 출산하는 날 노란 머리 아기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형수님이 결혼 10년 만에 바람이 난 거였어요. 형님은 자신이 용서해 줄 테니 형수님에게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아기도 자기가 키우겠다고요. 하지만 형수님이 애 아빠를 찾아갔다고 했죠. 그 후로 형님은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형수님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살아간 것 같아요. 형수님이 형님을 떠난 후 미안함에 제게 가끔씩 연락해서 미안하다며 형님을 잘 챙겨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3, 4년에 한 번씩이요. 그런데 그마저도 제 나이 50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제게서 형수님의 연락을 묻곤 했죠. 제 형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다시 없을 해바라기 로맨스를 꿈꾸는 남자인데 여자를 잘못 만난 거죠. 사실 형수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형님이 미국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남자 구실을 할 수 없게 된 거였으니까요. 아기를 너무도 원했던 형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한 것뿐이었죠. 그 희생양은 형님이 된 거였고요. 그랬던 형님이 돌아가시고 그 시신이 한국으로 건너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자신을 한국으로 보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하더라고요. 제게 장례를 치러주길 바란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내와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지훈이도 휴가를 내고 큰아버지 장례식장에 3일간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기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어요.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졌습니다. 형님이 낙상사고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였거든요. 아내는 슬픔에 잠긴 제게 잠시 일을 쉬는 게 어떻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일을 쉬지 않는 게 슬픈 생각을 덜할 것 같았죠. 갈비집에서 숯불을 나르다 보니 잡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그러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엔 어김없이 형과의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며 눈가가 촉촉해지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숯에 불을 피우고 숯불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낯익은 얼굴이 눈에 보이더군요. 다름 아닌 제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제 또래 여자들과 함께 우르르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숯불을 나르다 잠깐 서서 며느리를 쳐다보니 며느리도 저를 향해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인사를 하려고 손을 드는데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황급히 식당 안 룸으로 들어갔어요.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도 저를 모른 채 한 거였습니다. 그 모습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고요. 며느리가 저를 창피해야 한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김 씨에게 저 대신 3번 룸에 숯불을 올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3번 룸의 방문이 열릴 때마다 며느리가 하하호호 웃는 게 보이더군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정색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사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얼마 후에 며느리가 나와 화장실로 가더군요. 잠시 후 제 전화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행여라도 저한테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저 지금 조리원 동기 모임 온 거란 말이에요. 아버님이 여기서 일한다는 거 알면 지훈 씨랑 우리 아기랑 무슨 망신이에요. 뭐? 망신? 너는 내가 갈비집에서 숯불 나르는 게 창피하냐? 그럼 이게 자랑스러울 일이에요? 아르바이트 하신다기에 체육관 코치라도 하고 계신 줄 알았더니 이게 뭐예요? 차라리 하실 거면 먼 동네 가서 하시지. 왜 하필 이 동네에서 일을 하고 난리세요? 동네 창피하게. 너 말이면 단 줄 아냐? 어디 감히 시아버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아버님, 저는 아버님보다 이 동네 엄마들 입이 더 무서워요. 아버님 때문에 우리 애아빠까지 싸잡아서 무시당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아무튼 절대로 저한테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제발 아버님 손주 체면도 생각 좀 해주시라고요. 아셨죠?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미치겠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까지 하더군요. 당장이라도 놈에 쫓아들어가 수출 며느리에게 쏟아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화를 가라앉히려고 20년째 끊은 담배를 피우기까지 했어요. 김 씨에게 담배를 한 대 빌리자 김 씨가 그러더군요. 아이, 정 관장, 오늘 뭔 일이 있어? 관장은 무슨, 그만둔 지가 온댄데 아무 일도 없어. 김 씨는 우리 체육관에 오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동네에서 생선구이집을 운영했었는데 감염병 사태로 문을 닫고 갈비집에서 일을 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저와 처지가 같은 사람이었죠. 아무 일도 없긴. 담배 끊은 지가 언젠데 정 관장이 담배를 다 잡고. 혹시 오늘 3번 룸 안에 뭐 아는 사람이 더 있었던 거요? 거기 문만 열리면 계속 쳐다보던데. 아는 사람은 무슨. 그냥 갑자기 담배가 땡겨서 그런 거지. 담배 남는 거 있어? 한 대만 더 줘봐. 자네 형일도 있고 그런데 무리하지 마로. 오늘 내가 좀 더 할 테니까. 속사정도 모르면서 저를 배려해주는 김 씨에게 고맙더군요. 차마 며느리 때문에 속이 뒤집혔다는 이야기는 못하겠어서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참, 이렇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도 나한테 신경을 써줬는데 내 아들놈, 와이프식이나 되는 며느리는 왜 저 모양인지 속이 상했어요. 그날 며느리는 끝까지 저를 모른 채하며 카운터에 와서 결제를 하더군요. 결제 카드를 쥔 며느리 손에는 제가 사준 1캐럿짜리 다이아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며느리가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돌아 나가는 며느리의 뒤통수를 냅다 치고 싶었지만 그건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습니다. 정작 아들은 며느리와 잘 살고 있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제가 아들을 난처하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발 며느리가 저 인성 드러내지 않고 내 아들에게만큼은 잘하고 살기를 바랄 뿐이었죠. 결국 저는 그날 김 씨를 불러다 술 한 잔을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3번 방에 왔었다는 이야기까지 하게 됐죠. 김 씨는 그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가 어딨냐며 저 대신 화를 내주더군요. 그렇게 술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얼싸하게 취한 채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가는 길에 시계를 보려고 핸드폰을 꺼냈는데 배터리가 나갔더군요. 아내에겐 이미 술 한잔하고 들어가겠다고 말했던 터라 먼저 자고 있겠거니 했죠. 집에 들어가자마자 나왔다 한마디를 하고 옷만 대충 벗어 던진 채 거실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잠이 깼습니다. 숙취가 밀려와 속이 울렁거렸어요. 아내는 어딜 갔는지 아침부터 보이질 않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충전해서 켠 후에야 아내의 행방을 알게 되었어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찍혀있더군요. 아빠, 엄마 지금 땡땡 병원에 입원했어요. 빨리 오세요. 아빠, 엄마 지금 수술 들어가요. 문자 보는 대로 빨리 오세요. 그 문자를 보자마자 발을 억지로 신발에 구겨놓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놀란 마음에 아침에 느껴졌던 숙취도 잊어버렸어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마취 깨는 중이라 정신 없으실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뺑소니인가 봐요. 엄마가 아빠 마중 나가러 나가다가 그만. 뭐? 아이고 여보, 내가 미안해. 그놈의 술이 뭐라고. 빨리 집으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아내는 가까스로 괜찮다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허리 다 나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교통사고라니. 어쩌다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연속으로 생기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어요. 아빠, 아무래도 엄마 입원이 하루 이틀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대퇴골도 부러지고 쇄골도 부러지셔서 수술 받으셨거든요. 적어도 몇 달은 고생하실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옆에서 누가 엄마를 돌봐줘야 될 것 같아요. 여보, 난 절대 못해. 내가 어머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도 알잖아. 나 지금 육아만으로도 벅찬 거. 우리 지원이 나 없으면 울고 보채서 힘들어.
내가 어머님 돌봐드리면 좋은데 지원이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님이 일 그만두시고 어머님 봐드리는 건 어떠세요? 며느리에게 눈꽃 만치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저렇게 말하는데 얄미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빠도 일하시잖아. 지금 당장 수술비에 입원비 내시려면 목돈 들어갈 텐데 일 그만두시는 게 부담되실 거야. 아이, 차라리 그럼 내가 육아휴직할게. 당신이 못하겠으면 내가 하면 되지. 어머,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휴직하면 우리 생활비는 누가 벌어오라고. 아이,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당장 엄마 옆에 누군가는 있어야 하는데. 됐다. 내가 알바 그만두고 네 엄마 옆에 있으면 돼. 어머, 정말요? 잘 됐네요. 아버님, 솔직히 그거 알바해봐야 뭐 얼마나 번다고요. 차라리 어머님 병간호 하시는 게 100배 낫죠. 솔직히 어머님 이렇게 되신 거 아버님 탓도 많은데 아버님이 책임지시는 것도 맞고요. 뭐라고? 아, 얘기 못 들으셨어요? 어머님이 아버님 마중 나갔다가 사고 당하셨다고. 아버님이 술만 마시지 않으셨어도 일찍 집에만 들어오셨어도 어머님 사고 당하실 일 없었을 거잖아요. 야, 너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넌 어떻게 된 애가 상대방 감정 헤아릴 줄을 몰라, 어? 당장 사과드려. 이게 무슨 아빠 탓이야? 그 뺑소니범이 나쁜 거지? 됐다. 그만해라. 며느리 너더러 병원 오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 네 엄마 병수발 내가 할 테니까 너도 육아휴직 할 것 없다. 넌 네 가정에 신경 써. 아빠 혼자서 어떻게 다 하시려고요. 그러지 말고 당신이 지환이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잠깐씩 와서 좀 들여다봐. 그것도 못하겠으면 지금 말해. 내가 육아휴직 할 테니까. 아, 알았어. 내가 가끔 병원에 올게. 며느리가 병원에 온다고 했지만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병원에 와서는 잠깐 엉덩이 붙이고 가는 시간에도 온갖 짜증은 다 내고 가더군요. 차라리 안 왔으면 싶을 만큼 아내와 저를 불편하게 하더군요. 아우, 냄새. 옆에 아줌마 똥 쌌나 봐. 내가 이래서 병원 오기 싫다니까. 얘, 조용히 좀 해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여기 아픈 사람들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데. 너는 평생 안 아플 줄 알아?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말거라. 어머님, 지금 어머님 병간호 온 저한테 아프라고 저주하시는 거예요? 냄새 나니까 난다고 한 건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유, 내가 쟤한테 뭔 말 한마디를 못하겠네. 얘, 너 지환이 데리러 갈 시간 안 됐니? 그만 가보거라. 지환이 보느라 바쁠 텐데 굳이 여기 올 것 없어. 정말이죠? 분명히 어머님이 저 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괜히 저랑 지환이 아빠 싸움 나니까. 아내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는지 애유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며느리는 딱 2번 왔는데 그 중에 한 번 왔을 때는 향수에 화장을 잔뜩 하고 와서 병실 사람들이 전부 한 소리씩 했었습니다. 병실 사람들 보기도 창피하고 정말 아내 말대로 안 왔으면 싶더라고요. 와봤자 별로 도움되는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화장에 향수를 뿌리고 와서는 조리원 모임 가야 된다면서 급하게 나가는데 조리원 안 가본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제 엄마 걱정된다며 하루도 빠짐없이 들렸어요. 하루는 병원비 중간 정산을 하려고 통장을 집에서 챙겨온 날이었습니다. 웬일인지 그날 며느리가 일찍부터 병원에 왔더라고요. 아들이 시켜서 제가 먹을 음식들을 챙겨온 모양이었어요. 아버님, 이거 김치랑 고추장이에요. 입맛 없을 때 드시라고 지원이 아빠가 싸가라네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그래, 고맙다. 그런데 잠깐만 너희 시어머니 좀 보고 있어라. 내가 병원비 납부 좀 해야 해서 잠시 은행에 좀 다녀오마. 인상을 찌푸리며 손목시계를 보던 며느리가 저를 쳐다도 안 보고 말하더군요. 아, 알았어요. 빨리 갔다 오세요. 부탁을 해놓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병실 문을 나오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받아보니 광고 전화였어요. 얼른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불이 나게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도착해서 주머니 속 통장을 꺼내려고 보니 통장이 사라지고 없더군요. 저는 놀라운 마음으로 걸어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며 길바닥을 살펴보았어요. 병실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도 통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게 발이 달렸나? 아니,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병실 문 바로 앞에 서 있더군요. 그리고 며느리의 손에는 제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펼친 채 그곳에 있는 숫자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허겁지겁 달려온 저를 보고는 더 놀란 토끼 눈을 뜨더군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20억? 제가 지금 숫자 잘못 센 거 아니죠? 그거 이리 내놔라. 아버님, 이 돈이 다 뭐예요? 아버님 전에 체육관 망한 거 아니었어요? 설마 전에 백부님 돌아가시고 뭐 재산이라도 상속받으신 거예요? 며느리가 눈치 하나는 정말 빠르더군요. 뭐 그렇게 됐다. 그동안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해서 지훈이한테도 말 안 했던 건데 뭐 아무튼 그냥 모른 척 해라. 이걸 왜 모른 척해요? 당연히 지훈 씨도 알아야죠. 아버님 돈이 곧 지훈 씨 돈인데 안 그래요? 아버님은 이렇게 큰 돈을 갖고 있으시면서 어쩜 갈비집에서 하루도 안 쉬고 숯불 알바를 다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스러우세요. 일하는 어르신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젊게 사시는 것 같고. 저는 언제나 아버님을 존경하고 있었답니다. 아시죠? 제 마음. 그럼요, 알죠. 며느리 마음. 단 1분 1초 만에 무시하는 시아버지를 존경한다며 처세를 바꾸는 저 간사함을 당연히 알죠. 그때부터 며느리는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오던 날처럼 입안에 혀처럼 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들리는 건 물론이고 안 하던 요리까지 해서 산의 진미를 가져와 바치기도 했어요. 병실 사람들이 며느리를 볼 때마다 같은 사람 맞냐며 놀래서 눈이 희둥그레질 지경이었죠. 갑자기 우리 부부에게 잘하는 며느리의 속이 훤히 보였지만 그냥 하는 대로 내비뒀습니다. 어디까지 이 통장에 충성을 바치나 한번 보자 하는 심정이었죠. 어머님, 천천히 드세요. 어구, 잘하셨어요. 여기 물도 드세요. 꼭꼭 씹어서 드셔야 소화도 잘 돼요. 며느리는 마치 제 아내의 시녀와도 같았어요. 얼마나 시중을 잘 드는지 제가 봐도 놀랄 정도였죠. 휴지가 필요하면 척척 대령하고 물이 빌 틈이 없이 부지런히 떠다 바쳤습니다. 아내가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며느리의 효부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아내의 고동이 불편했는데 며느리가 화장실까지 모셔가니 한편으론 고마울 따름이었죠. 참 돈이 뭔지 이게 힘이 대단하긴 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김 씨가 그동안 병문안을 못 와봐서 미안하다며 쉬는 날 하루 시간 내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짧게 인사를 나눈 뒤 김 씨가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할 말이 있다면서요. 저기 말이야. 아이 자네 며느리라는 애. 아이 혹시 얘가 정관장네 며느리요? 김 씨가 뜬금없이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첩을 열어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군요. 그곳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갈비를 먹는 여자는 다름 아닌 제 며느리였어요. 응, 맞아. 아유, 우리 며느리가 또 갈비집에 왔었어. 오긴 왔는데, 웬 남자랑 같이 왔더라고. 자네도 알지 않나? 내가 지훈이 어릴 때부터 봐서 얼굴 아는 거. 근데 지훈이가 아닌 다른 남자더라고. 에이, 설마. 제가 못 믿는 눈치이자 김 씨가 사진을 몇 장 더 보여주는데 정말 제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요. 누가 봐도 연인이 할 법한 행동들이었어요. 쌈을 싸 먹여주는가 하며 서로 눈웃음을 치는 것 하며 연인 분위기가 물씬 났죠. 그 중에 한 사진 속엔 며느리와 남자가 계산을 하고 문을 나서는 사진이었는데 그 남자가 내 며느리의 엉덩이를 만지는 사진이었습니다. 또다시 심장이 뛰더군요.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걸었던 그 갈비집에서처럼요.
아무리 미친 망아지처럼 날뛰는 며느리였지만 내 아들을 기만하는 건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아이, 그나저나 자네 며느리 겁도 없어. 이렇게 혼한 대낮에. 아이, 그것도 자기 시아버지가 일하던 식당에서 말이야. 아,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내가 사실 한두 번을 본 게 아니여.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자네한테 오늘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김 씨를 돌려보내고 나서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그 갈비집이 얼마나 맛있으면 내가 일을 그만두자 불륜남을 데려와서 몰래 갈비를 먹고 가는 건지 정말 겁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신경 쓰이는 건 상대 불륜남이었어요. 왜냐하면 제 손주와 너무나 닮은 인상 때문이었죠. 제 아들과 며느리는 모두 진한 쌍꺼풀이 있는데 이상하게 손자만 외꺼풀이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딱 그 남자가 외꺼풀이더군요. 그걸 본 순간 촉이 오더라고요. 저는 결국 고민 끝에 아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은 김 씨가 보내준 사진을 보게 되었고 특별히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더군요. 아빠, 미안해요. 이런 사진이나 보시게 해서 제가 부족한 탓인가 보네요. 아무튼 잘 알겠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렇게 며칠 아들네는 조용했습니다. 아들이 이대로 모른 척 묻고 가려는 건가 싶어 걱정되는 마음도 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신뢰가 깨졌는데 다시 붙어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물며 제 아들이 그런다고 생각하니 부모로서 마음이 답답할 뿐이었죠. 얼마 후 온 가족이 집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불러 모았거든요. 며느리는 내심 뭐라도 기대한 듯 입이 귀에 걸려서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아마 재산 증여를 염두한 것 같았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말을 꺼내려고 하자 아들이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아빠, 엄마, 저 사실 요즘 회사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아마 이번에 구조조정할 것 같은데 어쩌면 제가 그 대상이 될지도 몰라요. 아니, 제가 그 대상이에요. 미안해, 여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돼서. 아니, 여보.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 일찍 얘기하지. 당신한텐 든든한 아버님, 어머님이 계신데 무슨 걱정이야? 괜찮아. 일이야 금방 또 구할 수 있겠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네. 난 당신이 나한테 크게 실망할 줄 알았는데. 그나저나 네가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네가 회사에서 나와야 될 줄 알았으면 내가 네 몫을 좀 남겨두는 건데 미안하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지훈이도 들어서 알지. 아마 지원이 엄마가 말했을 거다. 내가 형님에게 받을 재산이 좀 많아. 아이, 그런데 난 그 돈 내 돈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 그래서 사실 다 기부했다고 오늘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려고 했다. 그러니 재물에 눈독 들이지 말고 열심히들 살라고 말이야.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며느리가 빽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아버님 어떻게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홀랑 기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당장 지환이 아빠 퇴사해야 된다는데 그럼 우린 어떻게 살라고요? 당신 회사 퇴사하면 나랑도 끝일 줄 알아? 너 방금은 지훈이가 회사 새로 구하면 된다고 얘기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이게 무슨 막말이야? 끝이라니. 그럼 지훈이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얘기야? 그까짓 이혼이 대수예요? 돈 한 푼 없는 거지 됐다는데. 아, 짜증나. 그럼 그동안 내가 수발든 거 그거 일당으로라도 계산해서 줘요. 나 억울해서 못 참겠으니까. 뭐야? 아니, 너 원래 이런 애였니? 얘가 보자 하니까. 보긴 뭘 봐요. 당신네 식구들 진짜 별로다. 물려줄 돈 한 푼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며느리 갖다가 부려먹으면 안 되지. 사람들이 말이야, 양심이 있어야지. 누가 너한테 우리 돌봐달라고 하던 네 발로 와서 해놓고는 그게 다 헛된 욕심 탓 아니냐? 아버님이야말로 돈으로 사람 간보면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설마 아버님 일부러 통장 흘리고 가신 거 아니에요? 저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요. 맞죠? 당장 그 입 닫지 못해? 너 원래 이런 애였어? 나한테 온갖 알람방구 살살 끼면서 간쓸게 내줄 것처럼 굴더니 이젠 내가 회사에서 잘린다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나도 너 같은 와이프 필요 없어. 잘 됐네. 이혼해. 당신도 원하는 것 같으니까. 협의 이혼하면 되겠네. 며느리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들이 사진을 며느리 얼굴에 던졌습니다. 위자료 소송도 같이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 핀대 같은 년. 하,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이혼해. 소송해. 나도 어차피 빈털털이랑 오래 갈 생각 없었어. 그날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갈라섰어요. 아들은 위자료 소송에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던 날에 저는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며 눈을 흘기더군요. 아버님, 멍청한 아버님 덕분에 아들 며느리 이혼하니까 좋아요? 며느리가 비아냥대며 말하더군요. 저도 그 말에 화답해 주었어요. 며느라, 이 중에 너보다 멍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 아들은 네 불륜 사실을 알고도 너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거야. 내 아들이 퇴사했다고 했을 때 네 태도에 따라 이혼 여부를 결정하려고 말이다. 그런데 그 기회를 날린 건 너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연봉 인상해서 재계약했어. 퇴사 얘긴 거짓말이고 당연히 아버지가 전 재산 기부했다는 것도 다 사실 아니야. 그걸 고지고대로 들은 건 너고 아마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마음에 품어둔 거겠지. 네 아들 안파한테 가고 싶었을 테니까 우리 가족이 벗겨먹을 것 없는 껍데기라는 거 안 순간 넌 바로 그 생각을 실행한 거고. 뭐라고? 아버님, 그럼 기부한 거 아닌 거예요? 누가 네 아버님이야? 지훈아 가자. 우리 오늘 펜트하우스로 이사 가는 날이지 않냐? 이사마저 해야지. 저기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판사님한테 가서 이 이혼 물려달라고 하자, 어? 당신 정말 끝까지 질린다. 호떡이야 뭐야? 어떻게 그렇게 처세를 호떡 뒤집듯 뒤집냐? 그러고 보면 당신도 참 신기해. 며느리는 억울한 표정으로 입술을 질끈 깨물더군요. 우리는 이사를 위해 걸음을 서둘러 옮겼습니다. 형님이 남겨주신 재산 덕분에 못된 며느리에게 한 방 먹일 수 있었지만 저는 아까 말씀대로 정말 이게 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엔 기부할 생각이에요. 물론 아들에게 힘이 될 만큼만 조금 남겨준 후에 말이죠. 그 후로 1년이 더 흘렀습니다. 요즘은 다시 보복 소비 심리다 뭐다 해서 경제가 정상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체육관을 다시 열었습니다. 예전 하던 자리에서 하면 좋겠지만 그때 한참 많이 까먹은 바람에 작은 상가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함께 일했던 선생님도 한 분 모셔왔습니다. 그 친구도 감염병 사태로 한동안 다른 일을 했다더군요. 음식 배달 일을 했다는데 아무래도 그건 자기 체질이 아니라며 다시 체육관에 올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힘 닿는 날까지 이 체육관을 운영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내는 애저녁에 뼈가 다 붙었고 요즘은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뺑소니범은 못 찾았습니다. 그놈도 어딘가에서 벌을 받고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착한 일 하면 복이 오고 나쁜 일 하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말이죠. 그러니 오늘도 선행하며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선행에 동참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